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또 음식을 먹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얹힌 그 한마디는 두고두고 마음에 계속 채기로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그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얹힘. 이제는 소화하고 싶은데 말이죠. 속을 좀 뻥 뚫어주는 청량음료 같은 거 어디 없을까 하게 됩니다. 오늘도 소식과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에 더운 날씨 때문에 음료를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능하면 캔 입구 좀 물에 헹구거나 깨끗이 닦은 후에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캔은요, 비닐에 덮인 채로 유통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진열 기간에 캔에 먼지가 쌓일 수 있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 사람 손에 있던 세균이 캔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많죠. 이로 인해서 물티슈나 휴지로 캔 입구를 닦으면 검은 먼지가 묻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은 감염균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유통 과정에서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창고 등에 보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쥐의 배설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염이 될 경우에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오한, 두통, 구토를 또 유발하게 되고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이나 콩팥 손상, 뇌막염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실제 해외에서 이 감염 사례를 분석했더니 입대고 마신 캔 음료가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캔 음료를 마시기 전에 이 입대는 부분 좀 물에 헹궈서 마시는 게 좋고요. 물에 잠깐 헹구기만 해도 쉽게 제거되고요. 또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서 한번 제거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빨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갈증 나는 순간에 이 탄산 음료를 탁 하고 따서 시원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셔주면 참 갈증 해소에도 좋죠. 하지만 그 사이에 발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캔 음료에는 이 퓨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열처리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퓨란인데요. 퓨란은 휘발성이 강해서 다른 식품의 경우 쉽게 휘발되지만 캔과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멸균 처리 과정에서 발생돼서 휘발되지 않고 상층 부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퓨란은요,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인 발암 물질인데요. 퓨란은 다른 식품에도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과 아미노산이 가열될 경우 또는 비타민C, 그리고 지질이 변화되면 생성되는 거죠. 다른 식품에 있는 퓨란의 경우는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농도이지만 통조림, 참치캔이랄지 캔음료 이런 것들은 용기 안에 퓨란이 잔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조림 뚜껑을 열게 되면 퓨란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퓨란으로부터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따서 마시지 않고 2분 내지 5분 정도 기다리고 마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캔 음료 그대로 섭취하기보다 다른 컵에 따라서 마시기. 아무리 좀 목이 말라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마시게 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게으르러지는 것은 괜찮은데 이 게으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요거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게으르거나 미루는 습관도 고쳐야 할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게으름의 일종을 따분한 심리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채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룰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미뤄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 놀다가 또 마감 기한이 닥쳤을 때 허겁지겁 처리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오늘도 또 그냥 넘어가 버리기 십상이죠. 머릿속에는 잔뜩 오늘은 이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부지런을 떨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이게 생각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울까? 단순히 느리게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를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최근 권위 있는 심리학 매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게으름의 성향은 유전자 수준에 입력되어 있는 충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따르기 때문에 가족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평생 따라가는 기질이라고 하지만 타고난 유전적 기질 바탕 위에 성장 과정의 경험이 더해져서 빚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인데요. 게으름의 유전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잘 파악하고 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겠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그려보기. 미래에 꼭 해야 할 것들은 미루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큰 그림을 살피면서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특히 자신이 미루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목표와 삶의 방향을 결부지어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데는 일의 복잡성도 한몫을 하는데요. 일의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거죠. 노트를 펼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나열해 보고요. 일의 중요도, 순서도 처리 순서를 간략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생활계획표 같은 거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윤곽을 좀 잡아보는 거.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손으로 적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게 되면 실행에 옮기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손으로 직접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3번째는 완벽주의를 조심하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떤 일이든 100% 해내려는 그 무의식적 욕망은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미루게 되고요.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계획했던 그 일을 잠깐이라도 손을 대보는 거죠.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4번째는 나의 스타일을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에 일을 두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거나 일을 망치게 되는 수동적인 게으름, 또 일을 코앞에 두어야만 일의 능률이 오르는 능동적인 게으름. 능동적 게으름을 일처리 방식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데드라인을 겁내면서 수동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에 비해서 비교적 성적이 높았음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일 처리 방식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5번째는 일이 끝나면 적절히 보상을 해주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끝내고 나면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보상도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이어트 때문에 참았다면 달콤한 음식을, 또 예쁜 옷, 기분 전환을 위한 영화 감상, 또 일을 잘 수행한 후에 따라오는 적절한 보상이 다음 수행에도 대단한 동기를 또 강화시켜주는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 또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거요. 오늘도 계획하셨던 일들이 많은데
오늘 또 게으름으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으면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한두 가지 손으로 적어 보시고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시도해보는 그 시도가 게으름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100점 기준으로 이 스트레스 순위를 매긴 지표들이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표기됐는데요. 1위는 배우자의 사망, 2위는 이혼, 7위가 결혼이네요. 높은 스트레스는 잠재적으로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받는 스트레스들을 종류별로 범주화하면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건강, 직장과 업무, 재정, 사회적인 관계, 6번째는 일상. 개인적인 문제는 내면의 상태, 정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건강 문제는 또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불치병을 앓는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업무에 관해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달지,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달지, 또 지나친 야근이나 업무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정은 당연히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집 구하기, 학비나 월세 같은 이런 경제적인 걱정들도 포함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명예, 지위, 권력, 친구와의 관계, 또 가족 관계가 포함되고요. 일상의 문제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가 꽉 막혔거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짜증이 나거나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해당되겠죠. 각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이 사건들도 모두 다른데요. 누구에게는 괜찮은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병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예민하다면 이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나만의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가까이에 지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으면 그까지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말보다는 또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각성되고 또 신경도 더 곤두서고요. 잠깐의 스트레스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거나 배가 또 갑자기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몸을 또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오늘 풀 수 있도록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걸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이 가짜 뉴스의 확산은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과 또 소셜 미디어가 배경이 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상에는 개인이 각자 선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흥미 위주로 뉴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또 편식하게 되고 뉴스의 맥락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어떤 거를 보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계속 그쪽으로만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다양한 정보를 이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짓된 정보들을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가짜뉴스 이 판별력은 결국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력은 모든 지식과 정보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지식은 아무리 유용해도 당연한 진리처럼 보여도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 그 지식이 무엇에 근거해서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제시되는 논리와 정보의 의도를 읽는 게 또 중요하고요. 가짜 뉴스는 이 테러만큼 위협적일 수 있답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사진, 요즘에는 또 AI를 이용해서 사진과 목소리까지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내 눈으로 봤어, 내가 확실히 봤어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고요. 소셜미디어와 유튜버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굉장한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짜 뉴스 클릭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강아지의 표정이나 동작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네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카밍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의 언어요. 요즘에는 강아지의 언어 번역기도 있더라고요. 앱을 다운받아서 강아지의 짖는 소리를 들려주면 해석을 해주는. 근데 강아지가 지그시 눈을 바라보는 거, 그건 좋아한다는 표현이랍니다. 강아지들끼리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위협을 가하거나 싸움을 걸 때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주인이나 친한 사이에 눈을 지그시 바라본다면 정말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보호자님이 무언가 말하고 있을 때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좀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얼굴이나 손을 핥는 거, 요거는 관심과 응석의 표현이고요. 보호자님에게 확실히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친밀감의 표현이겠죠. 다른 뜻으로는 관심받고 싶고 응석 부리고 싶은 그런 행동이랍니다. 또 하품을 하는 거는요, 졸릴 때도 있지만 진정하기를 바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혼내다 보면 하품을 하는 반려견을 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건 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진정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급한 상황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품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도 강아지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을 봤을 때 흥분한다면 강아지 앞에서 주인이 하품을 해준다면 또 반대로 진정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또 꼬리를 치켜 세우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신감 또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꼬리를 곧게 세웁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꼬리를 세운다면 난 무섭지 않아 이런 뜻이랍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겁을 먹었을 때는 꼬리를 안으로 말아 넣죠. 또 가끔 강아지가 코를 날름거릴 때 또 몸을 긁을 때 이것은 심적으로 진정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긴장감이 높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겨난다면 스스로 진정을 하기 위해서 코를 날름거립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뒷발로 몸을 긁으면서 긴장감을 풀기도 해요. 또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랍니다.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를 만날 때 또 반려견의 몸짓 언어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주인이 침착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인이 신경이 예민해지면 반려견도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같이 불안하면서 원치 않은 또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언어 어떻게 알아듣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정답은 계속해서 보고 느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강아지들이 똑같은 공통된 언어 또 공통된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닐 테니까요. 왜 강아지는 주인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들의 심리 상태나 일어날 행동들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항상 서로를 관찰하고 또 함께 있는 사이잖아요.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어느 곳에 금슬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가져와요. 여기 있어요. 물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나? 그러면서 물컵을 엎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물컵을 떠왔더니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하냐면서 물컵을 또 엎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먹을 것을 안 내온다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도 계신데 무안한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갔죠. 이를 보다 못한 손님 중 한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할머니한테 심하게 하세요? 그러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질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맺지 못하면서 할아버지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